네, 내란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피해까지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란 수사와 재판까지 현장에서 취재팀을 이끌고 있는 서복현 법조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심 선고까지 1년이 넘게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 지는 꼭 1년 만입니다. 예.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법정은 30년 전에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입니다. 예. 오늘 직위원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가져온 폐해도 세세하게 밝혔죠. 네. 우선 민주주의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내란 행위는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이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네, 또 비상계엄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출석도 거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조목조목 비판을 하면서도 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예. 재판부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 둘뿐입니다. 특검은 이 중 최저형인 무기징역은 구형할 수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라면 직위원 재판부는 이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셈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예, 하지만 앞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보면요. 계엄이 일찍 해제된 건 막아선 시민들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그리고 국회의 빠른 해제 의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 실패를 윤 전 대통령의 감경 요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보다 10살 이상 많은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고령은 감형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사형은 지금 실제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감안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현재 사형은 종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면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수감되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형했던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특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내란죄 인정을 두고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서복현 팀장과는 짚어볼 내용이 더 있어서 다시 만나기로 하죠. 잘 들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예. 윤곽근 변호사가 법치 붕괴를 이야기했고요. 법이 무시되고 있다. 증거도 없이 법원이 특검이 판단한 대로 그대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치주의를 이런 사안에 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들을 해왔던 변호인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사실 오늘 그 전반적인 그 직위원 부장의 판결을 보면 여태까지 본인이 받아왔던 의구심이라든가 국민적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은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로서는 사실은 일부 그 법리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죄의 성립에 있어서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의 성립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이 흥결되었다.
그것만으로 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 아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의적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함부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예. 그리고 또 그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의 주된 요소는 이 군을 국회에 보냈다라는 그 부분만을 강조했는데요. 예. 그러면 군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계엄 상황이라고 이렇게 계속 비상대권을 남용했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대처 방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나 다른 재판부에서 분명히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었을 때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법리를 펼친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 말고도 뭐 물리력을 행사 자제한 것을 이 피고인의 노력으로 돌린다던가 혹은 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한다던가 예. 또 그다음에 뭐 범죄 전력을 또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공직에 오래 봉사해왔다는 점. 사실은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공직에 오래 종사해서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지를 수가 없는 범죄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양형 요소를 언급했다는 점이 저로서는 뭐 100% 동의할 수는 없는 그런 판결이라고 판단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